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정지용의 향수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죠? 오늘은 바로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이 향수랑 이 작품은 함께 비교해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품의 기저에 깔려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지난 시간에 향수는 어땠어? 어떻게 보면 시대적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 감정, 누구나도 고향과 떨어져 살면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을 노래한 게 향수라고 하는 시였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향수보다는 좀 더 시대적인 모습이 많이 담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흙이 풀리는 내음새. 자, 여기서 내음새. 자, 일단 얼었던 흙이 뭡니까? 녹는 걸 이렇게 흙이 풀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은 언제나 그쵸, 바로 봄. 그 중에서도 이른 봄이라는 거죠. 얼었던 땅이 이제 녹아내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내음새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내음새는 바로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리를 불러. 자, 강바람이 솔솔솔솔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렇죠? 강바람은 우리가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시에서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네모치는 거. 자, 요거는 바로 뭐다?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자,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적인 요소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자,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리를 불러라는 거죠. 자, 산짐승이 울고 있대요. 하지만 지금 실제로 울고 있는 사람 당연히 누구겠어? 그렇지. 제목이 고향 앞에 서니까 바로 뭐야? 화자는 지금 고향을 갈 수 없는 처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산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감정이입의 대상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리를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자, 여기서는 바로 음성 상징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울멍울멍의 낱말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보면. 응? 그치. 울음이 터질 듯한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자,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사실은 화자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심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진종일 나룻가에서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라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화자는 바로 뭐다? 하루 종일 나룻가에서 서성댑니다. 그쵸? 바로 고향에 가지는 못하고 뭡니까? 방황을 하는, 떠도는 그런 공간으로서 나룻가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고향과 가깝지만 갈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화자는 바로 이 행인의 손을 잡으면서 어떻게? 따뜻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행인은 바로 뭐다? 화자와 동질감을 지닌 존재 첫 번째죠. 그리고 이걸 한자성어로 하면 일종의 동병상련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병상련의 그런 대상이 바로 첫 번째가 행인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화자는 어떻게 나룻가에서 이제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주막이라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이 주막이라고 하는 공간도 역시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화자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뭡니까? 고향은 아니지만 일종의 임시적으로 위로를 느끼는 그런 공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바로 서리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양귀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운다. 바로 이 주인집 늙은이도 바로 뭐다? 동질감을 지닌 존재. 두 번째, 동병상련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전부 다 고향을 잃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간간히 잿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자, 잿나비는 이제 원숭이에요. 그래서 원숭이가 우는 산기슭이래요. 자, 역시 여기서도 뭡니까? 감정 이입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잿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두 조상이 잠자고, 그렇죠? 왜? 고향 마을에는 원래는 뭡니까? 다 뭐 예전에는 뭐 선산이라고 해서 가족들의 묘가 이렇게 안치를 하고 했었잖아, 그렇지? 자, 그런 거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라빛을 휩쓸어 간다라는 거죠.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요. 자, 장꾼들은 바로 뭐다? 장사를 하러 떠도나 사는 사람들, 일종의 장돌뱅이를 상징하고, 이 장돌뱅이는 역시 바로 유랑의 삶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꾼들이요, 상고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그래서 지금 자신의 고향 마을을 본 적이 있나, 고향의 소식을 알려줄 사람이 있나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더라는 거죠. 자,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자, 소리니까 당연히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누룩이 뜨는 내음새, 바로 후각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고향 마을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고향을 잃어버리고 떠돌려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화자의 심정을 노래한 시가 바로 이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라고 하는 작품인 겁니다. 즉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소설 중에 보면 현진건의 고향과 같은 그런 소설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 외에 이제 그 뭐 백석의 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용학의 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일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그런 수탈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고향을 떠나서 떠돌이 삶을 살게 돼요. 알겠죠? 그 중에 물론 가장 먼저 또 그 뭡니까? 갔었던 몇몇 사람들이야 이제 그나마 저기 만주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버려진 땅에 정착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거의 99%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자리조차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떠돌다가 죽게 되는 그런 삶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이제 뭐 가까이는 만주 연해주, 멀리는 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간 사람도 있었고, 이용학의 시에 보면은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는 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라지오가 바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항구 이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용학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까지도 유랑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일본으로, 중국으로, 멀리 간 사람은 진짜 미국 하와이까지도 이때 이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서 마을에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자도 역시 바로 뭐다? 고향에 갔지만 이미 고향 마을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고향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런 화자의 심정을 담은 작품이 오장원의 고향 앞에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합시다.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역시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우리는 1930년대 문학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1930년대 시경향. 바로 그 첫 번째가 순수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책에는 이제 그 시가 안 실려 있기는 한데, 알겠죠? 실제로 1920년대, 특히 이제 정확하게는 1925년에 우리나라 문학사에서는 큰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문학사를 배울 때 무조건 배우는 내용인데, 자, 그게 바로 뭐냐? 1925년에 우리나라에 카프라고 하는 문인단체가 결성이 돼요. 알겠죠? 이 카프,
그죠? 조선 프롤레타리아트 예술가 동맹이라고 하는 문인단체인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프롤레타리아트, 그죠? 바로 공산주의 문인단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학사에서 이 단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단체로 인해서 문학의 그런 활동 영역이 더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면 하나의 예술이고 그저 이제 뭡니까 자신의 그런 심정을 얘기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이 공산주의 문인단체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다 공산주의를 알리는 일종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처럼 그냥 감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어떤 걸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1925년도에 카프가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카프의 문학에 대해서 반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순수 문학 운동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순수 문학 운동은 말 그대로 예술은 순수한 순수한 그 자체인데 왜 예술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수단으로 사용하느냐? 우리는 언어의 그런 순수한 그 아름다움, 예술의 그런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1930년대 순수문학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대표적인 순수시 작가가 바로 여기 나오는 김영남. 그 다음에 대표적인 순수 소설 작가가 여러분들도 많이 배웠죠. 바로 김유정, 봄봄이나 동백꽃 같은 작품. 일제시대지만 시대적 배경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순수문학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930년대 가장 대표적인 시경영하면 바로 이 순수시 라는 거죠. 바로 1920년대. 그렇죠? 자, 공산주의 문학. 즉 카프죠. 문학에 반대하여 문학예술 자체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그러한 문학이 바로 이 순수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은 이 순수시 문학을 해석하기 힘들어해요. 왜? 시대적 상황으로도 해석할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순수문학, 그렇죠? 김영당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모란 순수시 문학은 오로지 문학 자체의 그런 아름다움, 언어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작품 외적인 요소를 절대 보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작품 내부에서만 의미를 봐야 되는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뭐다?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서운하게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 모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의 보람, 이상 이런 걸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화자에게 있어서 모란이 피지 않으면 봄이 왔다 안 왔다? 안 왔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화자에게서는 바로 뭐다? 모란이 피기 전인 것이고 이것은 바로 뭐다? 화자에게는 아직 봄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봄을 기다린다는 건 봄이 아직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자에게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자, 뚝뚝 역시 음성 상징어를 사용을 하죠. 자, 그런데 실제로 뚝뚝 떨어지는 건 뭘까? 빛 뚝뚝 떨어지는 거. 눈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종의 눈물을 형상화했다 라고 볼 수 있죠. 왜?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모란을 잃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의
잠길 테요라는 거죠. 즉 바로 여기서 모란이 그렇죠. 진 후는 그렇죠. 화자에게 그렇죠. 에게 봄은 지나간 것이자 상실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보람이 바로 모란이 되겠죠. 자,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여기서 바로 뭡니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1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살펴보면 화자에게는 1년은 딱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죠? 바로 모란이 핀 시기와 모란이 진 시기의 그렇죠? 이분법적 구분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자에게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뭐다? 모란이 핀 때, 모란이 진 때 요걸로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모란이 봄에 핀다고는 하지만 봄 내내 피어 있는 게 아니잖아. 며칠 안 피거든요. 그러니까 화자는 얘기하죠.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라는 거에서 360날은 바로 모란이 진 시기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5일은 모란이 핀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문장 구조를 보면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에 올바른 문장이 되겠지. 그치? 문장의 어순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치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찬란한 슬픔의 봄. 그쵸? 자, 봄이라고 하는 낱말을 찬란하다는 긍정적인 말과 슬픔이라는 부정적인 말이 동시에 수식해주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역설적. 그쵸? 역설적 표현이 사용이 되었죠. 화자에게 봄이라고 하는 시간은 찬란하면서도 슬픈 시간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화자에게 봄이 찬란한 이유는 뭐다? 모란이 피기 때문이라는 거죠. 봄에 모란이 피니까 봄은 화자에게 찬란한 시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슬픔의 이유는 바로 뭐다? 그 봄에 역시 모란이 어떻게? 쥐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란이 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에게 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시간이고, 그러니까 바로 그 이중적인 성격의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역설적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모란에 대한 그죠 화자의 심정을 담은 시가 바로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 다음 작품인 이 독을 차고, 자, 이 작품도 역시 김영랑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요 작품은 순수시 문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항시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시대적 상황을 좀 많이 담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자, 여기서 이 독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바로 뭐다? 일종의 저항 의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아직 아무도 해한 일이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훑어버리라 한다라는 거죠. 즉, 친구는 바로 뭐다? 요런 독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흩어버리고 평범하게 살아라고 나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벗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현실에 순응하는
존재라는 거죠. 현실에 순응하면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뭐야? 이런 그 뭡니까 저항의지 왜 이렇게 무서운 시대 잘못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저항의지를 버리고 살아라라고 나에게 충고를 하는 거죠. 나는 그 독이 선뜻 법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자,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잡고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 뒤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화자에게 친구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일부분 대화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이라고 하는 거 차봤자 뭡니까? 아무 의미 없다, 허무하다. 그러니까 독을 차지 마라. 이렇게 화자를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화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라는 거죠. 자, 일단 당연히 영탄법, 영탄적 어조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 뒤 허나 자 허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림에 자, 여기서 바로 이리승냥이 이거는 바로 뭐다? 일제의 단합 포괄적인 시대 현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 현실이 어떻게 자꾸 내 마음을 흔들다는 거야. 당연하죠. 목숨이 위협을 받는데 이런 독립활동의 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대단한 겁니다. 알겠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림에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핥기우라 내 맡긴 신세임을 그렇죠. 지금 바로 뭐다?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서 찢기우고 핥기우라 내 맡긴 신세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뭐다? 바로 만국민의 현실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존재니까 어때? 그런 일제의 포감이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라는 거죠. 자, 하지만 화자는 얘기합니다.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자, 가리라라고 얘기하죠. 바로 일종의 여기서는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나죠. 자,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뭐다? 마금날, 즉 내 마지막 날, 내가 죽는 날이 되겠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화자의 이 외로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상, 그렇죠? 희망,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일종의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독을 차고는 김영락의 작품임에도 저항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작품 남신이주 유동 박시공박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제목을 보면 남신이주는 지역 이름이고 유동도 역시 지역 이름이에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여기 뭐 동탄 뭐 영천대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박시봉방, 박시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방을 하나 빌려 산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은 바로 편지의 주소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작가가 누굽니까? 그렇지. 백석씨도 우리는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죠. 백석씨도 일제강점기 가족 공동체 해체 현상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던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백석의 시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이용학 같은 사람의 시 함께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내용을 진짜 그런지 보도록 합시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라는 거죠. 자, 즉 여기서 우리는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바로 뭐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고 있다는 거죠. 고향을 떠나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화자의 모습, 즉 이런 부분이 바로 일제강점기 가족 공동체 해체 현상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화자가 있는 이 공간이 어때? 굉장히 바람도 쐬고 쓸쓸한 거리라는 거죠. 그렇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바로 뭐다? 바로 화자의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굉장히 힘겹다라는 걸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즉 화재의 이런 뭡니까? 부정적인 현실이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어? 그렇지, 더 심화되고 있죠. 그렇죠? 바로 뭐다? 바로 고통스러운 현실의 심화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화자는 어떻게?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바로 이 목순애가 바로 누구다? 박시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순의 집, 박시봉이라고 하는 목순의 집에서 방을 하나 빌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그렇죠? 추워가지고 뭡니까? 화롯불을 켜가지고 방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그렇죠? 화자는 굉장히 가난한 거죠. 자,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즉 바로 뭐다?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 하나만 해결하기에도 굉장히 벅차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우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글자를 끄적거리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뭐다? 화자의 무기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즉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자신의 그런 뭡니까? 현실이라든지 아픈 거를 계속 곱씹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즉 여기서 화자는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현실이 힘겨우니까 거기서 답답함을 느끼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자, 눈에 뜨거운 것은 뭐겠어? 그쵸, 눈물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슬픔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여기서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뭡니까? 방 안에서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답답함과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그러나는 바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현실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났다면 이제 반대로 이어지니까 긍정의 의미가 나타나겠죠. 보도록 합시다. 자,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자, 화자는 이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죠. 그쵸?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그쵸?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화자의 태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허연 문찬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간대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뭔가 저기 뭐 크고 높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대로 한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란 바로 뭐다? 바로 운명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명.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자꾸 대답을 해보고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잘 찾아내고 있는지 없는지 자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이리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그렇죠? 즉 모든 생각이 가라앉고 마지막에 남은 게 무슨 생각이다? 외로움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인간 본연의 근원적 고독이라는 거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뭡니까? 인간의 모든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근원적으로 남는 감정이 고독이라고 많은 작품에서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손에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렇죠? 나무가 눈을 맞고 있으면 당연히 힘들겠죠. 바로 시련,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대적 배경으로 해석하면 바로 뭐다? 일제일어난 탄압, 그렇죠? 암울한 현실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이 굳고 정한 갈매나무, 자, 요거는 바로 일종의 화자의 분신과 같은 존재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눈이 내려도 바로 뭐다? 굳고 올바르게 꼿꼿하게 뭐다? 그 시련을 어떻게 견뎌내는 거, 인내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자의 분신, 굳고 정한 갈매나무는 바로 뭐다? 부정적 현실을 인내 그리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자, 화자는 지금 갈매나무를 보고 있을까 안 보고 있을까? 보고 있을까 안 보고 있을까? 그렇죠. 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다? 화자의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 대한 페이크성 보기로 항상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알겠죠? 위 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화자는 바로 뭡니까? 그 지금의 부정적인 현실을 그 뭡니까? 견디고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을 갈매나무를 보며 가지고 있다. 틀리게 되는 거야. 알겠지? 갈매나무를 현재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상상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 이거 하나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자,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 라고 하는 작품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자, 좁다란 방, 저 바로 화자의 가난한 처지를 나타내주는 소재 첫 번째죠. 방이 좁대요. 그치? 그치? 그래서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자, 일단 바람벽은 네모만 쳐놓읍시다. 아직 요것만 봐서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죠. 그쵸? 일단은 네모만 쳐놓읍시다. 자,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라는 거죠. 자, 바로 쓸쓸한 것. 자, 즉 화자의 심정이 어떻다? 지금 쓸쓸하다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심정을 직접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죠? 자,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자, 15촉. 지금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집에서 방에서 쓰는 전등, 이런 전등 같은 경우는 보통 50W에서 60W 정도 돼요. 알겠죠? 여기서 와트가 이때 당시에는 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밝기가 지금 이거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어둡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희미한 15척 전등도 역시 바로 뭐다? 가난한 처지를 나타내주는 소재 두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떼글은 다 낡은 무명 샤스. 그렇죠? 이걸 버리지 않고 계속 입어야 되는 거죠. 가난한 처지. 세 번째를 나타내주는 소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떼글은 다 낡은 무명 샤스가 어두운 그림자를 씌우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네 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라는 겁니다. 그죠? 즉 바로 뭐다? 아 이렇게 좀 쌀쌀하고 외로운 날 그냥 따끈한 술이나 한 잔 했으면 한다는 거야. 그죠? 바로 여기서는 화자의 소박한 소망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소박한 것도 소망을 해야 될 정도라면은 화재의 현실이 어떻다? 처지가 굉장히 가난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네 가지의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여기서 외롭다라고 하는 것도 화자의 정서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흰 바람벽에 무언가 비친 것을 첫 번째로 제시합니다. 바로 흰 바람벽에 비친 것 첫 번째 바로 뭐다? 화자의 가난한 현실이 흰 바람벽에 뭡니까? 마치 스크린처럼 비춰서 보이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자, 그런데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반대로 이어주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역시 시상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자, 가난한 늙은 어머니를 또 떠올린다는 건 지금 늙은 어머니가 어떻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 어머니가 그렇지 보고 싶다. 그립다가 되겠죠. 없으니까 그리울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바로 뭐다? 화자는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고 있다.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가난한 늙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리움의 대상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추운 겨울날 가족들을 위해서 김장을 하기 위해서 매우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 무랑 배추를 씻고 있는 거야. 그렇죠? 즉 여기서 어머니는 바로 뭐다? 가족을 위한 희생적인 태도를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자, 또 내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그리움의 대상 두 번째가 되겠죠. 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니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 바로 흰 바람벽에 비친 것 두 번째 바로 그리움의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이 마치
영사기에서 이제 스크린이 쫙 비춰진 것처럼 흰 바람벽에 비춰서 보이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봅시다. 그런데 자, 이 시는 시상의 전환이 벌써 2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시상 전환이 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시상의 전환이 2번 일어난다 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또 이즈마카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글자들,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뭐다? 현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화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내용을 보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라는 거죠. 자,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운명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울력하려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자, 그래서 이 2번째 글자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화자를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는 글자들입니다. 자, 어떤 글자들인지 봅시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뭔가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바로 위에 있었던 자기를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로 뭐다? 나는 하늘이 사랑하고 귀해하는 존재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는 이해하는데 높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고결한 정신세계를 이렇게 표현하죠. 즉 바로 뭐다? 비록 가난하지만 어때? 고결한 정신, 순수한 정신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죠.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렇죠? 이거는 자연에 대한 존재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바로 순수함을 상징하는 소재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줄 보면 그리고 프란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널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라는 거죠. 자, 바로 프란시스 잼, 도연명과 라이널 마리아 릴케.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 다 시인들인데 바로 자연의 순수함이나 인간의 자, 본연적 모습을 노래한 시인들입니다. 일종의 정신적 고결함을 지닌 그런 시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는 드시드시라고 해서 직유법을 사용함으로써 바로 뭐다? 화자의 소망, 의지 이런 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즉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 어떻게? 고결한 정신세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화자의 의지, 다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흰 바람벽에 세 번째가 지나가고 있죠. 그렇죠? 바로 흰 바람벽에 비친 것 세 번째, 그렇죠? 바로 현실 인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적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에 흰 바람벽의 의미를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네모만 쳤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흰 바람벽의 의미를 살펴보면 흰 바람벽의 처음에는 바로 뭐다? 가난한 화자의 현실의 모습이 마치 스크린에 비친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화자가 그리워하는 어머니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비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다?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고결한 정신세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소망,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시에서 바로 이 흰 바람벽이 하는 역할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화자의 내면 세계를 비추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화자의 마음속 모습이 마치 영사관의 스크린처럼 벽에 쫙 비춰서 보이는 것처럼 화자가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자 10분 정도 쉰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